병원 복도 끝. 유림은 넘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저는 또다시 숨을 삼켰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감싸고 각종 의료 장비에 의지해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은 평소 밝게 웃던 얼굴과는 너무도 달랐거든요. 눈을 감고 있는 그 얼굴이 낯설고 아득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침에 더 오래 안아줄 걸 그랬어요. 제 손은 유리문 틈 사이로 허공을 더듬었고 가슴은 자꾸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는 1차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지만 회복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도 장기 손상이 나아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장기 손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출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쯤 의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긴 해야 하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은 매 순간이 고비입니다. 의사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이 길을 걷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이렇게 쓰러졌거든요.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회사 근처에 있었어요. 경찰에 전화를 받고 달려왔을 때 이미 아내는 응급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을 붙잡고 울며갔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아내가 왜 이런 사고를... 사람이 그냥 길을 걷다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하지만 사고 경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도 아직 수사 중이라고 했고 가해 차량은 차량 번호가 식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도 주변 상황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저기 따뜻한 물이라도 드세요. 아니야, 고맙다. 지금은 아무것도 넘어가질 않네. 며느리는 제 옆에서 조심스레 물컵을 내려두며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지만 지금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듯한 눈치였어요. 어머님, 꼭 괜찮아지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그 순간 옆복도 끝에서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 셔츠 위에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급히 달려온 걸 보니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세요? 일단 수술은 잘 끝났단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고 의식은 아직 없어. 어떻게 이런 일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아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말끝을 흐렸고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구며 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거든요. 평소처럼 산책을 하던 아내가 자주 걷던 그 길에서 누군가의 차량에 의해 날아가듯 쓰러졌다는 그 말이요. 왜 이런 사고가 난 걸까? 보통 평범한 날과 다를 게 없었던 날인데 왜 이런 일에... 사고 영상은 확인 못하신 거예요? 경찰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차량 번호가 명확하지 않다고만 해. 주변 CCTV도 불빛 때문에 정확한 영상이 없다더구나. 설마 누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겠죠? 그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하고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누군가 우리 가족에게 혹은 아내에게 의도적인 해를 가한 건 아닐까. 단순한 사고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연락을 받거나 뭔가 걱정을 하신다든지 하셨던 일은 없으셨어요?
아니, 없었어. 오히려 요즘 네 엄마는 꼿꼿이 수업을 다시 다니고 싶다고 했고 집에서도 늘 밝은 표정이었거든. 나하고도 별일 없이 잘 지냈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유리창 너머 아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힌 채로 기계 소리만이 그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깨어나 다시 저를 부를 수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 그게 지금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 사고라면 사고, 누군가의 실수라면 그 실수, 그 모든 걸 알고 싶다. 저희도 도울게요,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할게요. 아버지, 일단 엄마가 회복 잘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는 곁에 있으시고요. 저는 다시 경찰 쪽에 연락해 볼게요. 뭔가 단서라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 부탁한다. 저는 마음 깊숙이 다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고의 진실을 찾아내겠다고요. 단순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이건 단순하지 않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다시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해줄 수 있도록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저는 그 실마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꼭 다시 돌아와줘요. 내가 다 알아낼게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도 빠짐없이 약속할게요. 그렇게 중환자실 앞 긴 복도에서 저는 끝나지 않은 기다림과 시작되지 않은 싸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병원 복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가만히 벽에 기대어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주머니 안에서 진동이 울렸고 발신자는 경찰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인호 씨 되시죠? 예, 접니다. 지난주 뺑소니 피해자 보호자시죠? 지금 사건 관련해서 진술한 목격자가 한 분 계십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격자요? 정말입니까? 아, 예. 어젯밤에 연락이 닿았고 오늘 오전에 진술을 마쳤습니다. 진술 내용이 중요해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중으로 방문해 주시겠어요? 아, 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던 단서. 아내를 치고 도망간 놈이 누구인지, 드디어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를 향해 다시 한번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보낸 뒤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는데 창밖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계속 대뇌었습니다. 제발 어떤 거라도 좋으니 실마리 하나만.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형사를 따라가자 한 중년의 남자가 조심스레 고개를 돌리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수척한 얼굴에 선글라스를 벗은 채 테이블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모습이 무척 조심스러워 보였죠. 이분이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진술을 직접 들으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남자는 한숨을 깊게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랑 외식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고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죠.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사고가 났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까 바로 맞은편 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고요. 그게 제 아내였습니다.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바로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살폈는데 뭔가 이상해서요. 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진 분을 살펴보다가 곧장 뒤에 세워둔 차를 향해 걸어가는 걸 봤거든요. 차량 색깔은 진회색이었습니다. SUV였고요. 번호판 숫자가 앞자리가 25였고 뒷자리는 81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잠깐만요. 진회색 SUV 2581이요? 예. 저희도 진술에 따라 해당 번호 조합을 검색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격자분이 운전자의 얼굴을 잠깐 봤다고 했습니다. 얼굴을요? 확실하신가요? 예. 불빛이 잠깐 비쳤는데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매가 뚜렷했고 머리는 길게 파마를 한 머리였어요. 젊은 여자. 맞죠? 30대 정도 되는. 예, 맞아요. 어떻게 아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느낌에 길게 파마를 하고 눈매가 뚜렷하다고 하니까 젊은 여자인 것 같아서요. 아무튼 현재는 여기까지인데 해당 차량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온몸이 굳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를 나섰어요. 차량 색깔과 번호, 여성 운전자의 인상착의. 경찰은 차량을 찾겠다고 했지만 이미 저는 그 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였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다리가 힘이 풀릴 것 같았지만 겨우겨우 버텨서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로비를 지나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보다 먼저 제 눈과 제 귀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잠시 망설이다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며느라가야. 혹시 지금 잠깐 시간 되니? 병원 뒤쪽으로 좀 잠깐 나와줄래? 네? 병원 뒤쪽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그냥 잠깐만 얼굴 좀 보자꾸나. 할 얘기가 있어. 전화는 툭 끊겼고 저는 어둠에 깔린 병원 뒷마당 벤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던 날 며느리가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에 다 알고 있으니까 숨김없이 말해다오. 그 순간 며느리가 내 앞에서 블라우스의 끈을 푸는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며느리와 대화를 나눈 뒤 이 모든 게 업보 혹은 과오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살면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성실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어릴 적부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집은 흔히 말하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노동의 가치를 일찍이 배웠죠. 어머니, 이 못은 어디에 놔요? 오른쪽 맨 아래 서랍에 넣으면 돼. 이노야, 항상 정리정돈 잘하는 거 잊지 마라. 철물점 냄새, 기름 묻은 손, 그리고 계산기 두드리는 아버지의 손놀림이 제 어린 시절 풍경의 전부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가게 일을 돕는 게 일상이었고 주말이면 시장에 짐을 들고 다녔죠. 그래서 친구들과 자전거 타고 놀 시간도 많지 않았지만 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를 했죠. 아버지, 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 네 덕분에 우리도 힘이 난다. 방학이면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고 학기 중에는 도서관 서서 보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자 바로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경영지원부에 배정받아 처음엔 복사와 커피 심부름부터 시작했지만 늘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인호 씨, 보고서 정리 깔끔하게 잘했네. 이번 주말 회의 때 이걸로 발표해봐요. 예,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5년을 다닌 뒤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구와 둘이서 시작한 조그만 사무기기 유통업체였지만 거래처를 꼼꼼히 관리하고 믿음을 주는 서비스 덕에 점점 규모가 커졌죠. 그리고 1988년 봄, 그 해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거래처 행사 때문에 잠실 쪽 호텔 연회장에 들렀거든요.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흰 셔츠에 단정한 재킷,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행사 접수대를 맡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뭔가 눈길을 사로잡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 혹시 행사 접수 여기서 하나요? 네, 성함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최인우 씨, 미리 등록하셨네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미소는 참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떴지만 그 얼굴이 잊히질 않더라고요. 며칠 뒤 같은 거래처에서 다시 그녀를 만났고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지난번 행사 때 접수 맡으셨던 분 맞죠? 아, 그쪽도 기억하시네요? 최인우 씨. 네, 그때 저 이름 기억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했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고 그녀는 웃어주었거든요. 그 웃음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몇 번을 더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인호 씨는 정말 성실하세요. 그런 모습이 멋져요. 저한텐 당신이 그런 말 해주는 게 제일 큰 칭찬이에요. 그녀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처럼 대화가 통했습니다. 길가를 걷다 문득 손을 잡게 되고 영화를 보며 팝콘을 함께 나누던 평범한 연애였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겐 특별했어요. 6개월이 흐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요? 갑자기요? 생각해보니까 더 기다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난 당신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당신 얼굴 보면서 일어나고 싶어요. 그녀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해요. 1988년 가을, 온 나라가 88 서울올림픽으로 들썩이던 그때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그 다음해 봄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애기 눈이 당신 닮았나 봐요. 쌍꺼풀이 깊어요. 아니야, 코는 당신 닮았는걸?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 아들이 태어나자 제 삶은 또 다른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밤에 잠을 설쳐도 힘들다는 생각보다 감사한 마음이 컸고 출근길에는 기저귀를 챙기고 퇴근 후엔 아기 얼굴을 보는 게 제 하루의 보람이었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지? 내가 더 자주 도울게. 우리 같이 잘 키우자. 인호 씨만 옆에 있으면
다 괜찮아요. 우리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또렷한 눈매에 야무진 입술을 가진 소년이 되었고, 그 소년은 또 조용하지만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 성장했거든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어떤 발표였는데? 독서 감상문이었어요. 사람은 왜 사는가라는 주제였는데 저는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썼어요. 아빠랑 엄마처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의 눈에 우리가 그렇게 보였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기뻤거든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실한 아이였고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이 없는 친구에게 자기 우산을 양보하던 아이. 급식 시간이 되면 반 친구들보다 늦게 줄을 서며 양보하던 그 성격은 어쩌면 저와 아내의 오랜 삶을 고스란히 담은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 성격이 참 야무져. 당신 닮았나 봐. 아니야. 당신처럼 배려심 많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거지. 아들은 스스로 공부를 즐겼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덕분에 대학에 무사히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안정적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죠. 입사를 하고 몇 년 뒤 아들은 한참 바쁘고도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친구야? 조용하고 참 착한 사람이에요. 엄마 아버지한테도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그럴 나이가 되었구나 싶기도 했고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며칠 뒤 아들은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과 가지런한 자세.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대답할 때마다 고개를 조아리며 또박또박 말하던 모습이 인상 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서지연입니다. 불편함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차린 건 별거 없지만 편하게 있어요. 아내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고 조용히 저한테 다가와 말을 했습니다. 아유, 얼굴이 참 곱네. 성격도 조용하고 차분해 보여서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소박한 상을 차리고 함께 밥을 먹었는데 아들은 눈에 띄게 며느리를 배려하더군요. 지연아, 이거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야. 먹어봐. 아,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이 대단하시네요. 아유, 입에 맞는다니 다행이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치 잘 안 먹던데. 아니에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익숙해요. 어릴 때 할머니랑 김장도 같이 했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고 저는 마음속으로 아, 우리 아들이 참 괜찮은 사람을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며느리의 집안 형편은 저희보다는 많이 어려웠어요. 지방 소도시에 살며 어머니 혼자 두 자녀를 키웠다고 들었죠.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자란 며느리가 고맙게 느껴졌거든요.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아파트 전세를 얻어 생활했고 우리 부부의 집과는 차로 30분 거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자주는 아니어도 명절이나 기념일이면 꼬박꼬박 찾아와 인사를 드렸고 그때마다 며느리는 늘 정갈한 복장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했어요. 아버님, 요즘 혈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네가 챙겨줘서 약도 안 까먹고 잘 챙겨 먹는다. 저희 어머니도 혈압약 드시거든요. 그래서 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우리한테도 잘하고 사부인한테도 잘하는 거잖아. 고맙다, 며느라가야. 아, 어머니, 저야말로 늘 감사하죠.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아들이 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지 알겠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지만 속은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대출이자 때문에 통장 정리를 도와주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통장에서 매달 80만 원씩 나가는 거 알고 있었어? 아니, 처음 듣는데. 어디다 쓰는 건데? 통장에 생활비 이체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보기엔 처가에 보내는 것 같아. 그래? 뭐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 우리 아들 녀석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도 그렇게 꾸준히 보낸다는 게 난 괜히 마음이 쓰이네. 아직 애도 없는데 우리한테는 얘기 한 번 없었잖아. 뭐 그래도 자기 가정이잖아. 우리가 굳이 관여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 아내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터치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며느리도 우리한테 참 잘하잖아요. 좋은 며느리야. 우리가 복 받은 거지.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새로운 균형을 배워갔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집안이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매일 조금씩 배우며 지내왔어요. 김치 또 줄까? 이번에 담갔거든. 그럼 너무 좋죠, 어머니. 그래, 좀 더 넉넉히 싸줄게. 우리 부부는 며느리에게 또 아들에게 아무 말 없이 애정을 보내고 있었고 아들 부부도 그런 저희를 잘 이해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 산부인과 복도에서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그 소리는 제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종소리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3.2kg. 건강하대요.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정말 수고가 많았다. 그날의 며느리는 온몸이 힘겨워 보였지만 눈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차례로 신생아실 유리창에 매달려 그 작은 생명을 들여다보았죠. 여보, 애기 손 봤어요? 손가락이 오물오물. 어머나, 귀여워라.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 고운 손이야. 그 뒤로 손주는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말에 손주가 집에 오고 웃음을 터뜨릴 때마다 아내는 마치 20살은 젊어진 것처럼 활기차게 움직였어요. 어머니, 얘가 요즘 뒤집기를 시작해서요. 눈 깜짝하면 돌아가 있어요. 그래? 어머,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이제 기는 것도 시간 문제겠구나. 이제 곧 나 잡아봐라 하겠는데? 아버지, 그럼 체력 길러두세요. 뛰어다니는 거 따라다니기 바쁠 테니까요. 웃으며 보낸 날들,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아내와 나는 평범한 일상을 나누며 웃고 울며 서로를 지탱해왔고 가끔 다툼이 있어도 돌아서서 손을 잡고 서로를 더 이해해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날들 속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림자가 있더군요.
그 행복했던 지난 시간이 왜 이렇게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내가 누워있는 걸 보면 저는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당신을 처음 본 날이 자꾸 떠올라. 그 따뜻한 눈빛이 아직도 내 눈에 선하거든. 1988년 내가 당신을 처음 사랑했던 그날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난 당신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다치게 된 날,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아내가 외출 중이었습니다. 작은 모임이 있어 다녀온다고 했고 밤 9시쯤 전화가 왔었죠. 여보, 나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금방 도착해요. 그래, 알겠어. 길 조심하고 너무 늦지 않게 와요.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 9시 40분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은우 씨 맞으시죠? 지금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가능하시면 바로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고라뇨. 어떡해. 전화를 끊자마자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탔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내가 수술실 안에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이름을 확인하며 숨을 몰아쉬는 동안 제 심장은 아내의 맥박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끝났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출혈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외상이 심해 장기 손상이 있었고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고비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 아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의식 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저는 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들은 믿을 수 없는 한마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직후 현장 주변에서 한 여성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고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차량 색깔, 차량 번호, 여성 운전자의 인상착의.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여온 기대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 그래야만 했습니다. 저는 병원 뒤편 조용한 주차장 쪽으로 나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누르는데도 자꾸 손끝이 어긋나더라고요. 예, 며느리기야. 네, 아버님. 지금 병원 뒤쪽으로 나와줄 수 있겠니? 지금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 조용한 방공길을 가르며 작은 발소리가 들렸고 하얀색 가디건을 걸친 며느리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버님? 어머님 상태에 무슨 변화라도...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내가 물어볼 게 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조금 긴장한 듯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조심스럽게 제 앞에 섰습니다. 그날 네 시어머니 사고가 있던 날 네가 그 근처에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이니? 다 알고 있으니 숨김없이 말해다오.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그 사이 며느리는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고 조용히 자기 손목을 걷어올리더니 블라우스 소매 끝의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한 손놀림이 제 눈에는 마치 모든 비밀을 꺼내려는 듯한 움직임처럼 보였어요. 밤공기는 서늘했고 저도 모르게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며느리의 손목이 드러났고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고 가는 손목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멍과 얇게 그어진 상처 자국들. 그건 단순한 긁힘이 아니었거든요. 이 상처는 다 뭐냐? 아버님, 놀라지 마세요. 이건 예, 며느리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그런 거야? 며느리의 손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흔적과 상처 자국은 분명 누군가 몸싸움을 벌였던 흔적이었고 그 표정을 보니 단순한 사고로 생긴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버님. 저 그날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고를 막으려고 했어요. 뭐라고? 어머님의 뒤에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걸어가시는 걸 봤어요. 근데 맞은편에서 갑자기 차가 달려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곧장 차를 세우고 막 뛰어갔어요. 어떻게든 어머님을 멈춰 세우고 싶었거든요. 그럼 그 차를 본 거니? 네, 봤어요. 어머님을 친 사람을 제가 봤어요. 누구야? 그게 누구야? 너 그 사람을 안다는 거니?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게 저도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낯익은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누군데? 지금 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있다. 사경을 헤매고 있지 않니? 어떤 단서라도 필요하니 제발 말해주면 좋겠구나. 그 사람 어머님과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오래된 인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확 터져나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깊은 인연이라는 말, 그 짧은 표현 안에 담긴 무게가 저를 숨막히게 했거든요. 무슨 말이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니. 네가 그걸 어떻게... 저도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잘 알지는 못해요. 몇 번 얼굴을 본 게 전부거든요. 하지만 그날 사고 현장에서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분명 네가 봤던 얼굴이라는 말이지? 네, 차에 치여 쓰러진 어머님을 바라보는 눈빛. 그건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숨겨진 감정이 폭발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그 사람의 얼굴은 증오와 슬픔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머릿속은 백지가 된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 아내를 향해 달려온 차, 그리고 아내를 아프게 한 누군가. 그런데 그 사람이 아내와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 같다는 며느리의 말이 이제는 단순한 우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나랑도 아는 사이인 걸까? 아버님,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잠시 침묵했고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꼭 아시게 될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아버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건 어떤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숨을 들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 가족, 내 세상. 그런데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과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손끝이 소매를 다시 내릴 때쯤 제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녀가 꺼내놓은 이야기 한 토막 한 토막이 어느새 하나의 커다란 퍼즐처럼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옆 벤치에 조심스레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2주 전부터였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 이상한 느낌이라니.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시장이나 카페, 문화센터에 갈 때마다 꼭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뭐라고? 처음에는 저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 2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어머님이 한 장소에서 이동하면 그 사람도 묘하게 몇 분 차이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평소에 걱정 끼치는 걸 싫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혹시나 그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도 저에게 말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야,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니? 어머님이 혹시라도 아버님 걱정하실까봐 숨기신 건지 모르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까 괜히 섣불리 말씀드리면 불안만 키울까봐 조심스러웠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보호하는 느낌으로요. 네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 사고 나기 바로 전날 밤 어머님과 그 남자가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고 저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디서 그들을 본 거야? 시청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님이 얼굴이 많이 굳어 있었고 그 남자는 계속 뭔가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엿들었네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봤니? 네. 저한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날 어머님과 나눈 대화를 조금 들었어요. 어머님은 손짓을 하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남편이 알면 걱정할 거예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혹시 도와줄 방법이 있다면 남편이랑 상의해서 생각해보겠다고. 그러니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는 말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저는 그대로 굳은 채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말, 남편이 알면 걱정할 거라는 말, 그건 분명 아내가 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예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던 사람이란 뜻이겠구나. 맞아요. 어머님은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이야기 중에 그 일로 우리를 탓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 사실은 알지 않냐면서 그랬는데 어머님은 뭔가 그 사람을 달래려는 것 같았어요. 그 일? 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오래전 일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화를 참지 못한 듯 보였었거든요. 그 감정이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거 아닐까. 순간 수십 년 전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시절 함께 거래를 하다 금전 문제로 관계가 틀어졌던 한 인물. 그 일이 아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크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실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
아버님,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서.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눈 걸 보면 단순한 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는 거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신 날도 저는 혹시나 싶어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 남자를 봤고요. 뭐라고? 그러다 갑자기 그 남자가 사라져서 괜찮은 건가 싶었고, 어머님도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시는 것 같길래 집에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걸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며느리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가 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었는지, 왜 그렇게도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했는지 그때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이야기는 그날 밤 그 사고가 벌어진 바로 그 시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아버님, 사고 당일 어머님이 넘어지셨을 때 그 남자는 차에서 내렸어요. 뭐라고? 내려서 봤다고? 쓰러진 네 시어머니를 쳐다봤다는 말이냐? 네. 차문을 열고 천천히 내려왔어요. 어머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무표정한 얼굴로요. 단 한 발짝도 다가서지 않은 채로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걸 네가 직접 본 거니? 네. 제가 그 상황을 보고 뛰어갔거든요. 멈추라고, 다가가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제 손목을 낚아챘어요. 뭐라고? 저는 당황해서 몸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땅에 넘어졌어요. 손목을 세게 잡힌 채로. 너무 아팠어요. 정신없이 버둥거리는 사이에 그 사람이 다시 차로 돌아갔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요. 며느리는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감싸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으며 그 안엔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널 다치게 한 거였구나. 처음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과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었고 뭔가 오해가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의 눈빛은 너무 낯설고 차가웠어요. 그건 증오였어요. 그 사람이 어머니를 다치게 하고 널 밀치고 그 뒤에 도망쳤다고? 네. 사고가 난 곳은 CCTV 사각지대잖아요. 가로등 불빛도 희미하고 인적도 드물었죠. 아버님, 그 사람 처음부터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말없이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만큼 혼자 감당해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누가 신고한 거니? 경찰은 신고가 빨랐다고 했는데. 사고 직후 근처에 있던 한 행인이 상황을 목격했어요. 그분은 어머님을 다치게 한 차가 떠난 직후에 제가 어머님을 보며 울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곧장 신고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어머님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저는 손목을 붙잡은 채로 정신없이 어머님 상태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행인이 신고하는 걸 본 순간 저는 그 사람을 쫓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차를 따라간 거였구나. 네. 차에 올라타서 미친 듯이 골목을 돌고 주변 CCTV가 있을 만한 위치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어떻게든 그 차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골목도 복잡했고 흔적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마치 그 상황을 미리 예측한 사람처럼 너무 완벽하게 사라졌거든요.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어머니를 찾아왔던 그 남자란 말이지. 네,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던 순간 보인 그 눈빛, 말투, 손동작, 그리고 어머님을 향한 시선이 너무 익숙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어머님과 찻집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님을 다치게 한 사람이에요. 네가 본 게 다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계획된 거였단 말이구나. 네, 아버님. 처음부터 그 사람은 어머님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전 일로 인한 분노를 어머님께 쏟아내고 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단 말인가? 왜 그렇게까지? 그 사람, 아버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잃은 모든 걸 아버님과 어머님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분이 모든 걸 스스로 망쳐놓은 건데도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머리가 무거웠거든요. 기억조차 희미한 과거의 누군가가 그렇게까지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일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꼭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 사람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막아야 해요. 그래, 그래야지. 네 말이 맞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건 내 잘못이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이 싸움을 반드시 끝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을 듣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들린 파일 몇 장과 USB 하나를 보며 저는 무언가를 짐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그날 사고 현장 주변을 다시 돌아봤어요. 사고 지점은 CCTV 사각지대였지만 조금 떨어진 건물 외벽에 CCTV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이니? 네. 거기서 사고 현장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의 후미가 아주 잠깐 찍혔어요. 차 번호판 일부가 흐릿하게 잡혔지만 경찰에서 디지털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도 확보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탄 차가 찍혔다는 거니? 네. 완벽한 장면은 아니었지만 경찰이 차종과 특징을 조합해서 차량 소유주를 특정했어요. 그리고 그 차량의 주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어머님과 마주쳤던 그 남자. 결국 잡힌 거구나. 오늘 아침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재 그 사람은 검거됐고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도피할 생각은 없었지만 뉘우치지도 않았다고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난 거니? 네, 아버님. 이제야 정말 끝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병원 화단의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하늘은 간신히 구름을 걷고 있었죠. 마음속에서 오래 묵혀있던 무거운 감정들이 한 겹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 사람이 벌인 짓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오래전 사업 초창기에 관계가 있었지만 그 사람은 동시에 다른 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모양이었어요. 저와도 그 뒤로는 별다른 접촉 없이
그저 소원해져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 뒤로 쭉 어렵게 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사람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사람 말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봤다고 하더군요. 사업 초창기 자신은 그렇게 손을 털고 나갔는데 내가 꾸준히 사업을 이어왔고 현재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된 순간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잘 지내고 있나.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향한 곳이 제 아내였던 거예요. 자신도 아내를 잃었으니 저 역시 똑같은 고통을 느끼라는 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피해를 입은 아내를 생각하니 그저 미안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노력 덕분에 그 사람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죠. 아버님,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니다. 오히려 정말 고맙다. 너 혼자서 그 무서운 일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전 그저 어머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싶었고요. 며느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이렇게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거든요. 그리고 문득 아내의 상태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2차 수술을 받고 있었거든요. 병원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자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출혈은 막았고 손상된 장기도 안정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아직 의식은 없지만 곧 돌아올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아버님, 이제 어머님께도 이 소식 들려드려야죠. 곧 깨어나실 거예요. 얼마 후 아내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눈동자를 움직이던 아내가 제 얼굴을 알아봤을 때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만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 많이 걱정했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다시 봐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때 며느리와 아들이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고 아내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희도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아내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쥐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던 지난 시간들, 그 시간들이 이제는 조금씩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2주가 지나 아내는 병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마당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살짝 들고 있었고 봄 기운이 천천히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아내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 손이 따뜻해졌네.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아, 나 살아있구나. 당신이 여전히 내 옆에 있구나. 실감이 나는 것 같아. 그때 며느리는 멀리서 손주를 안고 우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햇살이 좋네요. 오늘 하루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래, 너도 많이 힘들었지. 우리 가족이 네 덕분에 고맙다. 앞으로 더 잘해줄게.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수줍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항상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위기 속에서 본래의 진가를 드러낸다고 하던데 며느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아주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울 줄 몰랐네요. 그 순간 손주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아내가 천천히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이제야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이 소중한 사람들 곁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하며 살아가야겠다고.